안녕하세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네 삶의 온기를 찾아가는 시간, 다정한 노년 라디오의 서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나를 위한 노후라는 선물을 챙기는 법에는 참 서툴렀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연금 개혁이니 뭐니 해서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더욱 마음이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노년층의 가장 든든한 대변인이자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삶의 정책을 짚어주시는 조갑재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만 명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오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현 씨, 그리고 다정한 노년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갑재입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정책이나 연금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네 하루하루의 식탁이고 손주들에게 줄 용돈이고 또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특히 2026년이라는 숫자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기초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 쏟아내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떠나서 우리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단일원의 권리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 편히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든든한 노후를 설계해 보시죠. 선생님,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엔 이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들 하세요. 바로 2026년부터 바뀌게 될 연금 개혁안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만 보셔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들 노후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줄이네만의 소문이 돌고 내가 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을 뺏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돈 몇만 원 차이로 평생 일궈온 노후 자금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게 단순히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는데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대한민국 노년 사회가 들썩이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하나를 이론 단위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과연 어떤 절박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선생님의 깊이 있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현 씨가 말씀하신 그 공포는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노후 소득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는 아주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매달 받고 계신 연금 수령액을 이론 단위까지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2026년 여러분의 노후 통장은 정말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본 국민연금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사라지는 연계 감액에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 몇십만 원 받으려다 자녀 밑에 있던 건강보험 피부 양자 자격까지 박탈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인데 내 돈을 지키려다 오히려 생돈을 내버리는 비극적인 손해가 바로 여러분의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당당하게 누리고 계시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매달 30만 원 넘게 챙기고 누구는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라며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재산의 차이가 아니라 매 연금액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네요.
특히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부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를 배신한다는 느낌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평생 직장에서 헌신하며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아오던 김영호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는 연금이 많으니 기초연금은 당연히 영원이겠지라고 확신하며 5년 동안 주민센터 근처에도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매달 30만 원 넘는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정보 때문에 날려버리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며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서현 씨가 말씀하신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가 바로 정보의 부재가 낳은 비극의 전형입니다. 그분이 지난 5년간 날려버린 돈만 계산해도 무려 2천만 원에 달하는데 2천만 원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아끼고 모아야 하는 그금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그 연금 액수를 제대로 분석만 했어도 이 어르신의 운명은 달라졌을 텐데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챙길 방법은 분명히 있고 오늘 제가 그 핵심만 짚어드릴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다 가장 먼저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범인이 바로 연계감액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시작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손해는 제도를 몰라서 포기할 때 발생하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법의 숫자가 바로 51만 3,760원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2026년 기준으로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은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을 이만큼 받으시니 기초연금은 조금 줄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가위질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숫자 51만 3,760원 이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겠군요. 그런데 선생님, 많은 분들이 깎인다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상해서 에이, 안 받고 말지라고 자존심을 세우시거나 혹은 깎여봤자 얼마나 나오겠어라며 서류 떼는 값도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도 국민연금 52만 원 받으신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계산의 맹점은 무엇이며 깎이더라도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왜 이득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하신 실수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인데 감액이 된다는 건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지 영원히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깎여도 기초연금액의 최대 50%, 즉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박 어르신은 모르셨던 겁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박 어르신이 신청을 안 하셨을 때는 국민연금 52만 원만 받고 끝났겠지만 만약 신청을 하셨다면 국민연금 52만 원에다가 감액은 됐을지언정 기초연금 약 17만 원을 더해서 매달 69만 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매달 17만 원 차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1년이면 약 200만 원이고 10년이면 2천만 원이라는 거금입니다. 신청서 한 장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 여러분 손에 쥐어질 2천만 원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뜻이며 조금 깎인다고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을 넘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깎여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무조건 수천만 원 이득이며 이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상식입니다.
선생님 앞서 말씀하신 51만 3,76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마치 운명을 가르는 기준선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가 왜 하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내 소중한 연금을 깎겠다고 하는 건지 그 속사정이 참 궁금해지거든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교한 계산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특히 국가의 논리라는 게 기초연금을 조금 양보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식인데 평생 성실히 살아온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복잡한 공식 속에 숨겨진 정부의 의도와 그리고 아무리 가위질을 해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쏙 시원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서현 씨가 짚어주신 그 억울함은 대한민국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울분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무슨 근거로 내 연금을 깎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냉정한데 바로 기초연금액의 150%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대략 34만 2,510원 정도인데 이 금액의 1.5배, 즉 150%를 계산하면 바로 그 마법의 숫자 51만 3,760원이 나옵니다. 나라의 논리는 당신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보다 1.5배 이상 더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금 양보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 말을 듣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으로 받는 연금인데 왜 양보를 강요하느냐고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은 기준이 되는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깎고 최소한의 보전금액을 더해주는 식이라 매우 복잡하지만 핵심은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안에 내가 낸 만큼 받는 부분과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받는 소득재 분배 부분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골고루 나눠 받는 부분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깎으려 들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심하게 가이질을 해도 기초연금액의 딱 절반인 부가연금액은 건드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가 아무리 깐깐하게 굴어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남겨두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연금이 왜 소득재 분배라는 이름 아래 깎여야 하는지 여전히 답답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2026년에도 변하지 않을 이 핵심 원칙을 두고 내가 단독 가구인지 혹은 부부 가구인지에 따라 계산이 또 달라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흔들리지 않고 내 몫을 지키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제도의 빈틈 때문에 실제로 안심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에게 더 생생한 교훈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보신 사례를 좀 더 들려주세요. 네. 사실 많은 분이 나는 연금이 50일만 원 안 넘으니까 무조건 다 받겠네라고 안심하시다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 낭패를 보곤 합니다. 2026년에도 변하지 않을 핵심 원칙은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 이하인가 이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딱 50만 원이라서 당연히 전액을 받을 줄 알고 김치국부터 마시고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과거에 아주 잠깐 소득이 높았던 시기에 기록 때문에 소득인 정액이 미세하게 높게 잡혀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한 거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 하나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기초연금의 50%인 약 17만 원 이상은 무조건 챙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되 내 통장에 꽂히는 숫자가 왜 이렇게 산출됐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책도 세울 수 있는 법이며 깎이더라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수천만 원 이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곧 돈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착한 걱정 없이 전액 수령을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선이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잘못된 소문과 착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숫자에만 매몰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다는데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오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숫자만 믿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오해와 착각 때문에 다 잡아놓은 연금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가장 무서운 첫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는 생각인데 이건 정말 뿌리부터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권리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드리는 선물 같은 제도라 2026년 기준으로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둘 다 받는 게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결국 영원이 된다는 소문인데 앞서 말씀드린 최저방어선 즉 50%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실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연금을 깎을 수는 있어도 아예 뺏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무조건 제외된다는 걱정도 많은데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아예 빼고 계산하는 기본재산 공제가 있으니 공시지가 확인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한번 탈락했다고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선정 기준은 매년 매달 바뀌기 때문에 2026년처럼 기준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재신청만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오해들을 듣고 나니 제 가슴이 다 철렁합니다. 특히 과거에 한 번 안 됐다고 영영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집 한 채 가졌다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놓친 세월과 돈이 얼마나 아까울지 짐작조차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인 설명보다 더 가슴에 팍 꽂히는 게 바로 실제 사례잖아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생일의 함정이라든가 혹은 몇만 원 차이 때문에 자존심 세우다가 큰돈을 날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셨던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주민센터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 절박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세요. 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생일의 함정에 빠진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26년에만 65세가 되시는 분이었는데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내 생일이 지나면 알아서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마냥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사전 신청이 핵심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박 어르신은 생일이 2달이나 지나서야 신청을 하셨고 결국 신청 전 2달치 연금 약 70만 원을 영영 못 받게 되셨습니다. 국가가 깜빡하셨네요 하고 소급해주지 않으며 단 한 달이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내 돈이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10만 원의 저주에 걸려 포기한 이영수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은 국민연금을 55만 원 받고 계셨고 어디서 51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만 듣고는 깎여봤자 몇만 원이나 나오겠으라며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감액이 돼도 매달 2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땅을 치며 후회하셨죠. 이 짧은 생각 하나가
1년이면은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라는 그 액을 벌이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제가 다 아까워서 한숨이 나오네요. 2,400만 원이면 노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돈인데 그저 짐작만으로 포기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령액 계산을 대충 하시거나 혹은 본인의 소득이 많다고 착각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특히 요즘은 월세 조금 받으시거나 이자 수입이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 계산할 때 국민연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몰라서 낭패를 보신다던데, 이런 소득의 함정과 또 인터넷 모의, 계산만 믿고 포기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태보진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절반이 깎이는 줄 알고 자존심을 세우셨지만, 연계 감액은 산술적으로 딱 반을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낸 돈의 성격에 따라 3만 원만 깎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감액률을 확인도 안 해보고 국가가 주는 돈을 거부한 아주 안타까운 사례죠. 또한 김철수 어르신처럼 국민연금을 120만 원이나 받으셔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신데, 이분은 상가 월세와 예금 이자가 합산되는 구조를 전혀 모르셨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뽑기 때문에 재산을 미리 분산하거나 조정할 기회조차 놓쳐버리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창을 닫아버린 정명희 어르신도 계신데, 모의 계산은 참고용일 뿐 실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작은 금물이며 생일 한 달 전 신청 깎게도 신청, 복잡해도 신청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무조건 지키고 직접 신청해서 내 눈으로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당장 저희 부모님 통장부터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짐작만으로 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인의 사례를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나만 기준에 맞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배우자의 연금 때문에 혹은 부부 합산이라는 복병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지만 연금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혜택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데,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들도 좀 들려주세요. 네, 부부 합산은 정말 많은 분이 덫에 걸리는 부분인데, 경기도의 최영식 어르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어 전액을 받을 줄 알았지만 아내분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씩 받고 계셨거든요. 기초연금은 개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아내의 높은 국민연금이 남편의 연금까지 못 받게 만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되면 국가에서는 생활비가 덜 든다고 판단하여 각각 20%씩을 감액하고 지급하는데, 이걸 미리 모르면 마치 돈을 떼인 것 같은 속상한 마음에 주민센터에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재혼을 하거나 가구원수의 변화가 생겼을 때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연금이 얼마인지,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만이 노후의 불협화음을 막는 길이며, 부부 일심동체라는 원칙이 연금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 지금까지 사례들을 들으면서 청취자분들이 아마 마음이 급해지셨을 것 같아요.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며 답답해 하실 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 번호를 누르라고 하셨는데, 거기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문가의 입을 통해 확답을 듣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질문들과 그리고 내 연금 속에 숨겨진 A 급여액이라는 정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그 실전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당장 메모장을 꺼내십시오. 정보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내 돈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내 국민연금 세전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인데, 많은 분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만 보고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이건 큰 오산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떼기 전인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마지노선인 51만 3,760원을 넘는지 이론 단위까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인데, 상담원에게 딱 세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내 국민연금 총액이 얼마인지, 거기서 소득재 분배를 뜻하는 A 급여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은 연계 감액으로 얼마가 깎이는지입니다. 상담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며 혼자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확답을 들어야 밤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1355에 전화해서 총액, A 급여액, 감액, 예상액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된다니 정말 명쾌하네요. 그런데 선생님, A 급여액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낮을수록 기초연금이 덜 깎인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왜 사람마다 다른 건지, 그리고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컴퓨터가 서툰 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면 좋을지도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A 급여액은 내가 받는 연금 중에서 사회적으로 골고루 나눠받는 성격의 돈을 말하는데, 이 숫자는 여러분의 가입 기간과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숫자를 알아야 나는 많이 안 깎이겠구나, 혹은 나는 이 정도는 대비해야겠구나라는 전략이 서는 것이죠.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나 손주에게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소득과 재산, 그리고 앞서 확인한 국민연금 액수를 넣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탈락으로 나오더라도 실망해서 창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의 계산은 참고용일 뿐, 실제 서류를 접수하면 재산 공제나 부채 감액 같은 항목 덕분에 합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은 수급자 사후 관리를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지금 당장 기준에 미달해서 탈락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은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나라에서 먼저 어르신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전화를 해줍니다. 이 신청 하나가 미래의 수만원을 예약해 두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수급자 사후 관리 서비스라는 게 정말 든든한 보험 같네요.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나라에서 알려준다니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은 내가 내 권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새삼 깨닫게 되고요. 지금까지 제도를 이해하고 실수를 피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내 상황에 맞춰 연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술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정해진 연금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비법도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대로 받는 시대를 지나 전략적으로 찾아 먹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로 고민해 보실 기술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입니다.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인데 1년에 6%씩 연금액이 줄어들지만은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령액이 낮아지면 연계 감액의 마지노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져서 기초연금을 전액 사수함으로써
전체적인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는 전략이 가능하죠. 반대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 수령을 통해 연금액을 불릴 수도 있지만 이때는 늘어난 금액이 기초연금을 갉아먹지 않는지 계산기를 냉정하게 두드려 봐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때도 15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감액 공식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복잡한 룰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틈새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이야기는 정말 신선한 충격입니다. 보통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좋다고만 생각해서 무조건 늦게 받거나 혹은 손해보기 싫어서 제때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 전액 수령을 위해 국민연금을 일부러 줄여서 받는 게 전체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계산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전략을 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특히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믹스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예를 들어 건강이 조금 염려되거나 당장 생활비가 급하신 분들은 조기 수령을 통해 국민연금을 빨리 확보하면서 기초연금을 삭감 없이 전액받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가구의 경우 한 명은 조기 수령을 하고 한 명은 연기 수령을 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부부 감액 20%가 아깝다고 한 명만 신청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한 명만 신청해서 34만 원 받는 것보다 부부가 같이 신청해서 각각 삭감된 금액이라도 총 54만 원을 받는 것이 가계 경제에는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깎이니까 안 하겠다는 생각은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스스로 거부하는 가장 안타까운 결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부가 함께 신청해서 총액을 키우는 것이 실질적인 정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삭감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다 전체 주머니에 들어오는 총액을 보라는 조언이 참 와닿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납제도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가입 기간이 15년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에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많은 분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성실히 더 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조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 내 기초연금을 지키면서 국민연금을 올릴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재 분배 성격인 A급여액 수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추납을 하는 게 이득인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가입 기간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연금 믹스를 만들어야 하죠. 노후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며 남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만 받으면 딱 그만큼만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전략들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단단한 노후 방패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연금 조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금 부자가 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지금 바로 본인의 가입 이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국가가 정한 룰을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노력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방송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핵심 원칙과 그리고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6년은 여러분의 노후 통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51만 3,760원이라는 황금 숫자를 머릿속에 박아 두시고, 둘째로 깎이더라도 무조건 신청한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노후의 두 바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내 돈은 영영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에 단 한 달만 늦어도 약 34만 원의 생돈이 공중분해됩니다. 내일 해야지라고 미룬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한 달치 식비가 날아가는 뼈아픈 실수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연금의 세계에서 아는 것이 곧 돈이라는 말과 똑같으며, 오늘 제가 짚어드린 기준들만 명심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통장은 흔들림 없이 든든할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연금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풀어주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연금만큼이나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기초연금 몇십만 원 더 받으려다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매달 수십만 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되었다는 통곡 섞인 이야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연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자녀의 부담까지 늘어나는 이 무서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특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과 연금 수령액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에 대해 선생님의 해안을 빌리고 싶습니다. 서현 씨가 아주 날카로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연금 삭감보다 더 무서운 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현재 소득 요건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만 높아져도 바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70만 원 정도 받는 분이라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기초연금 좀 더 받으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이나 연금액을 높이려 할 때는 반드시 내 총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기준인 연 2천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조기 수령 등을 통해 연간 소득 총액을 관리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연 2천만 원이면 월 167만 원 정도인데 국민연금을 좀 성실히 부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위험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성실함의 대가가 보험료 폭탄이라니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곧 받으실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혹은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이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정 시 정려한 재산도 일정 기간 소득으로 간주되는 기타 정려 재산 제도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정려했다가는 오히려 정려세는 정려세대로 내고 연금은 연금대로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연금의 조기 수령이나 혹은 연금 저축 같은 사적 연금의 수령 시기를 분산하여 특정 연도의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에게 소득이 몰려 있다면 이를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재산과 자동차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탈락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득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노후 하산을 막는 최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소득 구조의 단순화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결국은 욕심을 부리기보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선생님, 건강보험료 체계도 연금만큼이나 자주 바뀌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할까요? 혹시 정부에서 이런 억울한 사례들을 구제해 줄 만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진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과 맞물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보다는 소득 파악이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피부 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경감 제도 등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식이나 혹은 연금액 변동 시기에 맞춰 내 소득이 기준선 어디쯤에 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내 돈을 뺏어간다고 원망만 하기보다 그들이 정한 규칙 안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재산 공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 평생의 자부심이 바로 내 집 한 채잖아요? 그런데 이 집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소문을 믿고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거나 혹은 자식들한테 미리 넘겨줘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까지는 빼준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시지가와 시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믿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건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00만 원을 재산 가액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가격인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시가표 준액, 즉 공시지가입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에 3, 4억 원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셔도 공제액을 빼고 나면 실제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 집에 담보대출 같은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을 또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는 건 내 주머니에 돈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에 부채까지 빼준다면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집이 아니라 조그만 땅이 있거나 혹은 자녀 명의의 집에 살면서 보증금을 보태주신 경우에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배기량이 크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이 타시는 오래된 대형차 한 대 때문에 연금이 끊긴다면 그것도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은 타인 주택 거주에 따른 무료 임차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충분히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자동차의 경우는 과거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차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승용차는 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될 뿐 무조건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10년 넘은 낡은 대형차를 타신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도 농지원부 등이 있다면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재산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서류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숫자일 뿐이며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결국은 복잡한 서류 뒤에 숨겨진 혜택을 찾아내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재산 산정 방식도 2026년 개혁안에 포함되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앞으로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기준이 더 쏠리게 될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꼭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요? 향후 연금 정책은 재산보다는 실제 유동성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는 유리한 변화가 될 수 있죠. 정려의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최소 3년에서 5년 전에는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려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자연 소비 금액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여세 부담만 늘릴 뿐이죠. 따라서 2026년 계획을 대비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 재산의 구성과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준비하신다면 집 한 채는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복병이 아니라 든든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신청의 기술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번 탈락했다고 영영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주민센터 가서 거절당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나라에서 안 된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싶어 발길을 끊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매년 매달 바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탈락 통지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물가 상승률과 노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1월에 인상됩니다. 작년에는 기준을 살짝 넘겨서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액이 올라가서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또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병원비로 큰 돈을 쓰셨거나 부채가 늘어난 경우 혹은 재산 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즉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의 전산망이 모든 것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의 개별적인 사정까지는 먼저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절당했을 때는 단순히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오지 마시고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로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기준액과 얼마 차이로 탈락했는지 상세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그 숫자 속에 다음번에 합격할 수 있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 속에 힌트가 들어있다니 정말 귀한 조언입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복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선생님, 신청할 때 공무원분들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거나 혹은 친절하게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의 신청 제도라는 것도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숙련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무장하고 가야 합니다. 기본 서류 외에도 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혹은 의료비 지출 내역, 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촉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기십시오. 만약 신청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단순히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산정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잘못 계산된 재산을 바로잡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실제로 이의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회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강조한 사후 관리 서비스 신청을 잊지 마십시오. 한 번의 거절은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2026년 대개혁의 파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법입니다.
90일 이내의 이의 신청과 사후 관리 서비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든든하겠네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국가를 상대로 내 권리를 찾는 게 마치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숨겨진 혜택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제 방송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분 행동 강령을 다시 한번 힘차게 정리해 주시고 청취자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세 가지만 약속합시다. 첫째,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145에 전화해서 내 국민연금의 정확한 세전금액과 A 급여액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내가 사후 관리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셋째, 나는 안 되겠지라는 포기하는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은 국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할 가치이며 그 보상을 찾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입니다. 2026년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원의 권리도 놓치지 않는 똑똑한 연금 부자가 되어 여러분의 노후가 안단테처럼 평화롭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셨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무관심과 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공포로 다가왔는데 선생님과 대화하다 보니 오히려 내 연금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청취자분들이 가슴에 꼭 새겨야 할 핵심 키워드 세 가지만 뽑아주신다면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첫째, 황금 숫자 51만 원, 둘째, 깎게도 신청, 셋째, 135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상위 1%의 정보력을 가진 분들이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액을 넘는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절반은 무조건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신청서 한 장이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보는 공유할수록 커지는 법이니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친구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함께 잘 사는 노후가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니까요. 함께 잘 사는 노후라는 말씀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알려서 다 같이 혜택을 누리는 거. 그것이 우리 다정한 노년 라디오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긴 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 건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분이 용기를 얻고 내일 당장 전화를 거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또한 서연 씨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차가울지 몰라도 우리의 대응은 뜨겁고 치밀해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는 조갑제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연금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도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다정한 노년 라디오 조갑제 선생님과 함께한 2026년 연금 대개혁 특집 어떠셨나요?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의 룰이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죠.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곧 돈이라는 말. 오늘만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네요. 서연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절대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손해봤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026년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의 첫걸음을 떼신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조갑재였습니다. 네,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정한 노년 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이 비지 않도록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 귀한 정보를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정한 밤 되세요.